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전국이 비가 오는지 서울도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한여름에 더우니까 습도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더 몸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조금 짜증도 유발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을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은 좀 지수 단으로 봐서는 코스닥이 좀 올라왔습니다만 종목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시장 이야기 벌써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 출발했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음식료와 조선기자재, 수산, 구제역, 육계 그리고 초전도체 그리고 원전과 풍력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그리고 우주항공, 의료 AI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우호적인 고용지표 발표로 인한 금리 하락 영향에 또다시 신고가를 냈고요. 비농가 취업자 20만 6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요. 실업률이 4.1%로 상승했습니다. 직전 2개월 수치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에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초반대까지 밀렸고 패드워치 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71%까지 상승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코스피는 이거를 연속 신고가 경신 이후에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드려주시면, 자, 미국의 6월 고용입니다. 이 6월 고용 관련된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요.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은 페이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마 이제 정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검은색은 이제 하우스홀드, 이제 가계 쪽이죠. 그래서 약간의 격차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6월의 고용 리뷰를 보면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 관련된 자체보다는 그 이면의 디테일을 좀 보기 시작하는 시장의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업의 이스테블먼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쪽이죠. 이게 기업 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게, 하우스홀드 간의 취업자 수 격차.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취업을 얼마만큼 뭐 했다, 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게에서는 가게에서 우리가 얼마나 취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약간 확실히 격차가 좀 있는 거죠. 각자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 기업과 가게 간의 취업자 수 격차가 이제 점점점 벌어지면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월 관련해서는 지금은 9만 명 넘게 증가한 434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 추세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가 더 극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시장이 조금 더 이게 좀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좀 볼 수는 있겠죠. 아주 뜨거웠던 고용이 좀 식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최근 3개월 동안 3.9%에서 4% 그리고 4.1%로 꾸준하게 이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전 발표된 NFP는 꾸준히 하향 수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드리면 미국의 고용 수정 데이터거든요. 이 하향 조정 계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금리 인하 전망인데 일주일 전이 57.9%고요. 한 달 전이 46.6%입니다. 근데 지금 72.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올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려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추세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전 기준 현물을 1,500억 그리고 선물을 1,100계약 이상 순매수했고 오후에는 더 늘렸습니다. 현선물 매수를 더 늘렸고요. 그리고 7월 누적의 현선물은 각 1.7조와 그리고 선물은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죠. 삼성전자 실적 개선 지속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추가 유입되고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했고요. 금주에 언팩 행사가 또 일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제품에 대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 하회를 했고요. 이 영향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조금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진 양상이었고요. 코스닥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 차익 실현 약세였지만은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전지
코스닥 쪽의 2차전지 대장주들이 일단 급등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은 또 강세였습니다. 뭐 HPSP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였고요. 테슬라 속등에 2차전지 투자 심리도 개선됐고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견해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HPSP라든지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꽤 급등각이 나왔다 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HLB,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등 대형 제약 바이오주는 차익 실현의 약세였는데 메톡스 등 보톡스 관련주도 강세 지속됐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주요국 금리 인하의 구리 가격 추가 상승 전망에 전선주라든지 전력 설비주 오늘 좀 올라왔고 게임, 신작 런칭에 호실적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5선 아래로 하회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업종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음식료품이 최근 조정 이후에 순환매 양상인데 기계, 의료정밀, 도시가스 인상 소식에 강세였고 반면 보험업종은 지난주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주들은 조금 약세였습니다. 운수창고는 홍해 지역 지정학적 분쟁이 완화의 기대감이 생기면서 해상 운임 하락 가능성 제기되면서 약세였고요. 유통업도 약세였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사상 첫 총파업 소식에 외국인 순매수 유입돼도 강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은 금융, 건설이 강세였고 반면 운송주는 또 약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섹터별로는 상당히 또 다양하게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제일 상단 왼쪽에 보시면은 2021년 11월 이후 실업률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4.1%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샤메 법칙은 뭐냐면은 0.37%포인트에서 0.43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샤메 공식이라는 것은 최근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직전 12개월 중에 3개월 이동평균 최소치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때에는 침체 국면에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오른쪽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 회색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침체 국면인데 이 샤메 법칙이 0.5를 넘어서는 경우에 뭐 이렇게 침체 국면이 들어갔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0.5%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 침체 국면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왼쪽 아래 보시면은 국내 연간 증시 동향인데요. 오렌지 색깔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연간으로 보면 1월 달부터 약 17조 2천억 정도가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고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11조 2천억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연간 국내 빅2 외국인 수급 추이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오렌지색, 검은색이 하이닉스인데 둘 다 뭐 여전히 우상향 그림이 그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는 6월 달 접어들면서 7월 달까지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더 많이 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최근에 조금 외국인 수급들이 생각보다 조금 주춤한 반면 이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좀 집중되고 있다. 아마 8월에 HBM3E 관련된 뭐 홀 통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프레드 관련된 지표인데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 밀세증권에서 이제 프레드 자료를 좀 올리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이 자료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인데요. 2023년 11월 이후에 내국인 네이티브 고용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이게 아마 네이티브 쪽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아마 포린 아마 이민자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은 상당히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빨간색의 네이티브 쪽에 내국인들은 고용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임금이 좀 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민자들의 어떤 고용 시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풀타임과 파트타임 이슈인데요. 이 보시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풀타임은 내려가고 파트타임 쪽이 고용 지표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마 파트타임인 것 같고 그 밑에 약간 뭐 푸른색, 회색 이 부분이 아마 풀타임인 것 같은데 파트타임이 치솟고 풀타임이 내려가고 나면 이렇게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 이런 모습들이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세 번째입니다. 임시 지원 서비스인데 연구 실업자가 그러니까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서 임시 지원 서비스 직군의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지금도 이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회색 음영 부분이 침체 구간인데 이때 보면은 임시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정규직이 아니겠죠. 이런 쪽도 약간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예, 그 다음 표는 연구 실업자입니다. 연구 실업자가 급증하는 모습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현재는 23년 1월 플러스 반전 이후에 17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연구 실업자가 과거처럼 이렇게 급증 추세로 나타날 경우에는 회색 음영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이 오기도 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여주시면 이게 샴의 법칙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의 3개월 평균 실업률 최저치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0.43%포인트까지 샴의 법칙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만 놓고 보면 경기가 좀 굉장히 좀 하향 곡선 또는 뭐 좀 심하게는 침체를 좀 우려할 수 있는 쪽으로 약간의 트리거들이 살짝씩 좀 방향이 나온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다.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금리 인하를 9월 정도에 1차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를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지표를 보면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십시오.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삼성전자 거래대금입니다. 지난주 후반 목금 이틀 동안 삼성전자 거래대금은 목금 동안 7조 7천억 정도 급증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약 1조 8천억 순매수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누적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올해 연간 기준으로만 보면 10조 원 돌파했고요.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누적 순매수 규모도 17조 원을 상회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도 이틀 동안 무려 1조 2천억을 지난주에 삼성전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연초 이후에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기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기관도 순매도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금 동안 기관도 이틀 동안 1조 2천억을 사면서 외국인들에 동참했다는 거죠.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죠. 이틀 동안 3조 원가량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가격대 86,000원대가 엄청난 개인 매물벽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매도가 좀 눌려있던 개인들이 좀 팔지 않았나. 오랫동안 아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뭐 지속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릴레이팅을 위해서는 1등의 역할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쪽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이제 지수는 코스피가 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인데요. S&P 500의 시총 상위 5개 종목 시총 비중과 S&P 500 지수인데, 자, 파란색 실선이 S&P 500의 지수입니다. 그리고 S&P 500 시총 상위 5개 종목의 시총 비중인데, 막대 그래프,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이고, 예, 이겁니다. S&P 500 시총 상위 5개 종목 시총 비중인데, 이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 회색이 이제 쏠림 현상이란 거예요. 5개 종목 시총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쏠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특정 종목에 쏠리게 되면은 지수가 조정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월 5일 기준 S&P 500 시총 상위 5개 종목 비중이 30%로 1960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5개 종목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쏠림이 시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과거의 미국 증시 역사를 보면 쏠림 해소가 지수 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쏠림이 해소되면 이 5개 S&P 500 5개 종목 쏠림이 해소되면 시장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수 상승이 가속화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왼쪽 보시면 1964년도부터 회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내에 시총 상위 5개 종목이 이제 쏠림 현상이 점점점 완화되면서 계속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하향하고 있는데, 자, 파란색 실선 보세요.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지수 상승이 오히려 쏠림 해소가 되고 나면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지수 상승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쏠림 해소는 탑5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AI 산업사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또 주도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멜츠증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제 뭐 5개에서 7배 이 시총 상위 쏠림 때문에 너무 무섭다. 이 쏠림이 무너지면 해소가 되면 시장이 막 폭락하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이제 멜츠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확산세가 이루어지면서 S&P 500은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P 500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좀 조정이 나온다든지 기간 조정 쉬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 외신에서 어제 뭐 엔비디아 관련된 투자 의견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또 어제 발표가 되면서 AI 시대가 이제 좀 과도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 엔비디아 제품이 가격은 25%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그 정도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효율성이 어떤 제품의 어떤 기능이 2.5배 뭐 이렇게 몇 배 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엔비디아의 피크가 아닌가 뭐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시장에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지표 관련된 이슈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아마존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를 개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수백만 건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행사 기간 특정 시간대에 또 5분마다 새로운 할인 혜택이 제공될 걸로 보입니다. 프라임데이 행사는 아마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행사 기간 동안에 미국 내에서 127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고 22년 119억 달러를 넘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록했죠. 여기에 따라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KBT 글로벌 확산 스토리가 견조한 가운데 미국 469% 증가, 그리고 중국이 233% 증가, 홍콩이 73% 증가 등 글로벌 판로 개척을 통해서 KBT 아이템 점유율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여전히 화장품 쪽에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뷰티의 글로벌 확산 스토리 여전히 이어하고요. 특히 이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 브랜딩이 이원화된 한국 화장품의 산업 구조가 업황 호황과 맞물린 필연적 결과로 결국은 ODM사의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ODM사 관련된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계속 좋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 ODM 부자재 기업들 캐파 확대 현황과 계획 정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맥스, 한국 공장, 중국 공장, 인도네시아, 뭐 태국, 한국 콜마도 한국, 미국 이 공장까지 들어와 있고요. 확대 규모 캐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용기, 펌텍 코리아, 한국 사공장과 부국 TNC 이렇게 자회사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캐파를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용기 기업들, 그러니까 펌텍 코리아나 뭐 이런 용기 연우 과거에 이제 있었던 상장됐었던 과거에 연우라는 기업도 있었고 펌텍 코리아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기 기업들이 과거에는 수주장고가 쌓이는 기업들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로 오더가 들어오면 만들고 그게 다 대응이 가능했고 또 그때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수주장고가 쌓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펌텍 코리아의 수주장고가 쌓인다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나 지금 수출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업황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지금 하나증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업황 관련해서는 뭐 실리콘2,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한다. 코스맥스까지 탑픽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EPS 언급되고 있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뭐 펌텍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다 이렇게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국 화장품의 비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땡땡땡땡 점으로 가는 쪽이 비중국 수출 금액 비중입니다. 이게 69%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때는 뭐 2018년 이 정도 때는 한 40%, 30%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중국 수출의 비중이 69%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비중국 수출 금액 성장률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비중국 관련된 수출 금액 성장률이 37%까지 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자리 숫자 때 뭐 상단 뭐 8%, 10%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7%까지 비중국 수출 금액 성장률이 37% 나왔고요. 전체 수출 금액 성장률도 전년비 16%로 22년 역성장을 딛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한 20%대 성장률도 21년도에 보였고 2015년도에는 뭐 성장률이 거의 50% 이상
나왔죠. 뭐 그때는 뭐 중국 시장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12개월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 추이인데 비싸지 않다는 거죠. 이 PER 놓고 보면 주가들이 꽤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드도 그렇고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워낙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금은 높지 않죠. 과거에 40배까지 2015년도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20배 전후로 거래되고 있고요. 뭐 크게 뭐 현재로 봐서는 과거 밸류 밴드로 본다면 밴드 하단에 아직도 놓여 있죠.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을 논할 만한 거품을 논할 만한 밸류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실리콘투 뭐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 관련된 종목들 꽤 종목들이 괜찮았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뭐 토니모리, 인그루드랩, 뭐 제닉, JTK 바이오, 코스미카 코리아 VT 이런 종목들도 꽤 괜찮았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한투증권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주요 19개국의 화장품 수입 물량 중에 전체 통합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죠. 그러니까 19개 국가에 수입하는 물량의 한국 화장품의 비중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2020년 접어들면서 10%대까지 올라왔고요. 2024년 현재 14.1%로 한국 화장품의 수입 물량이 글로벌 19개국들이 엄청나게 지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중국 시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맥스 9%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미국 시장은 1에서 2% 정도 수준이고 전체 19개국의 화장품 수입 물량 중에 한국 화장품 비중이 14.1%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는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던 이유는 일부 종목 중심의 2분기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이 일부 됐다는 점과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이쪽으로의 수급이 다소 좀 순환되면서 약간 빠져나갔던 수급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약간 뭐 불가피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의 어떤 상승 마켓 쉐어, 밸류에이션 봤을 때 뭐 이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아주 호실적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코스맥스 주가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기존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에서 높아지는 한국 화장품 인기 상승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조정시 비중 확대가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국 화장품이 좋아져서 실리콘2의 뭐 플랫폼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엄청 매출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예를 들어서 아노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선미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몇 개 뭐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이저죠. 인디 브랜드 가운데 가장 이제 유명해진 이 브랜드들이 아마존의 자체 사업도 했죠. 그쪽에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컸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실리콘2가 사입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유통을 하는 구조인데 자, 인디 브랜드들이 뭐 자금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브랜드가 뭐 아주 다양하지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정도의 뭐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나가는 쪽인데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죠. 마케팅 하랴, 제품 찍어내랴. 예를 들어서 뭐 반응이 굉장히 좋아갖고 팔렸는데 완판했는데 마케팅도 하고 또 찍어내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리콘2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싹수가 될 만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주는 겁니다. 실리콘2가. 그런 제품들을 이건 될 것 같아. 실리콘2가 인정하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사주고 그 돈을 이제 그 회사에다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디 브랜드는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면서 또 아니면 그 회사에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비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디 브랜드 쪽에 지분 투자를 실리콘2가 하면서 그쪽에 어떤 유동성을 확보해 주면서 그 회사들이 점점점 이제 뭔가를 집중하고 캐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로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실리콘2의 성장이죠.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실리콘2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뭐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뭐 중소인디 브랜드에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2가 점유율 뺏긴 거 아니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오면서 실리콘2가 뭔가 뺏긴다. 뭐 이런 오해를 하신 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스타디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제 오늘 음식료 쪽인데 특히 사조 그룹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하나증권이 사조 대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2배 가까운 16만으로 신규 제시하면서 오늘 특히 사조 그룹들이 많이 올랐고 그 외에도 일부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사조 대림에 대해서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결 매출액은 2조 5,5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18억 원, 전년비 4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푸디스트 관련된 실적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실적으로 봤고요. 만약에 올해 큰 폭의 이익 증가는 원가율 개선이나 수출 확대에 따른 본업, 가공식품의 수익성 개선으로 보는데 사조 CPK의 로열티 지급 종료와 곡물 투입과 안정에 기인해서 또 실적까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푸디스트와의 원재료 통합 구매, 제조 역량 강화 때문에 시너지가 기대되고 내년에 푸디스트가 온기로 반영되면 연결 매출로 본다면 4조 원까지 사조 대림이 육박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올해 연결 매출액이 2조 5,591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푸디스트를 연결 매출로 온기로 이야기하면 연결 매출액이 4조 원까지 육박한다 봤고요. 주가가 전일 금요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R이 5배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삼양식품이 20배 정도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5배면 엄청나게 싸 보이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사주 그룹에 역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곡물가 현황입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이런 것들이 연초 들어와서도 곡물가 하락세가 지속됐죠. 24년 지금 접어들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원당만 살짝 고점에서 빠지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고 나머지 옥수수, 소맥, 대두가 다 빠지죠. 보통 6개월 정도 레깅해서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연말에 라니냐가 오게 되면 뭐 조금 올라간다, 곡물가가 올라간다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곡물가나 이런 것들이 라니냐 영향을 좀 올라가게 되면 이 곡물가 원재료 투입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곡물가가 안정된 곡물가가 원재료 투입이 될 것 같고 가격이 뭐 총선 후에 조금 올리기도 했고 일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적이 우상향 그림 되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뭐 음식료 업종들도 내수 중심의 음식료는 별로 주가가 안 올라요. 대부분 다 수출 지표가 나오는 애들. 특히 삼양식품은 수출이 전체 매출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에 대한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듯이 결국은 수출 지표가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PER이 아직은 매력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 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사조 대림 별도 이익 추정인데 역시 채널 확대 원가 완화 때문에 증가가 되고요. 수출액 추이도 지금 수출액도 카테고리가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가 일단 늘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이 음식료도 움직입니다. PR도 좀 높게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그룹주들 시푸드나 뭐 대림, 사조 산업, 사조 오양 그래서 한성기업, CJ시푸드, 국순당, 샘표식품, 신성홀딩스와 같은 음식료 업종들도 좀 오늘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쪽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 2.08% 상승하면서 8거래 연속 상승했고요. 251달러 상회하면서 올해 기준 수익률이 YTD 플러스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죠. 2분기 인도량이 상회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 달 말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8월 8일 공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일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먼저 드렸었는데 장수성 정부조달 홈페이지에 테슬라 모델 Y가 장수성 당 정부기관 단체 조직 2024-2025 신에너지 자동차 기본계약 구매 입찰 공고에서 장수성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테슬라 모델 Y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례적으로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되고 있다 보는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이즈유 데이터 센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가 지난 1일부터 6월까지 국내에서 만 41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 대수인 2027대보다 약 5배 증가한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반기 기준 1위를 차지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6% 넘게 오른 종목도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괜찮았고요.
또한 이제 로보택시 기대감 속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현대오토웨버, 팅크웨어, 넥스칩, 자율주행차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2차 업사이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 중에 있다고 리포트를 하면서 케미스트리 다변화와 유럽과 미국의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권역별 대중 관세 상향 정책에 아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은 투자 심리 개선의 촉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분기는 영업 적자를 추정은 하고 있는데 연중 바닥을 좀 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적자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구나 내년까지 국내 배터리 셀 제휴사들의 다변화된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하이에서 미드 니켈까지, 그리고 LFP 도입의 변곡점 시절이 될 수 있는데,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미드 니켈과 고전압, 단결정, LFP 등으로 양극재 생산 믹스를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 자금 1조 2천억을 확보하면서 헝가리 생산 현지화에 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에코프로 가족사가 헝가리에 수십 개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아마 말씀드렸던 CRMA 공급망 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유럽 배터리 제조사와 유럽의 생산 현지화를 구축하는 제3의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신규 수주를 지금 예상하게 하는 종목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뭔가 신규 수주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까지 메리츠증권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뭐 7월 업황 부진 속에 희망의 씨앗 찾기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결국은 3분기까지 업황은 좀 부진하겠지만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예상 대비 부진한 수요 데이터 지속되고 5, 6월까지 메탈 가격 추가 하락에 따른 주문량 개선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멘텀 단에서는 LG 엔솔의 르노향 EV LFP 배터리 수주라든지 삼성 SDI의 넥스에라 에너지향 NCA ESS 배터리 수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됐고, 특히 ESS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도 이번 2분기 갔을 때 ESS가 지금 시장의 예상 대비 2배 이상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수요 예상치가 주속적으로 ESS 쪽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고, 하반기 테슬라의 메가팩향 LFP 배터리 공급망 진입 여부가 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쪽은 3분기 바닥론 이야기하는 쪽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결국은 뭐 트레이딩 바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ESS 같은 경우도 배터리 시장 규모가 23년 82GW시에서 2030년 440GW시로 연평균 27% 성장하면서 5배 이상 ESS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밸류체인별 실적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봤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출하량이 예상되는 밸류체인은 북미 얼티엄 셀향 밸류체인 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2차 전지가 오늘 일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주가들이 꽤 괜찮았다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은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인데요. 교보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주 신조선가 지수가 187.53포인트, 그래서 중고선가는 180.03포인트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뉴타임즈 SB의 총 32척 관련된 대규모 컨테이너선 시리즈 물량을 발주하면서 신조선가 지수 상승이 견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컨테이너선 인도 추이 예정인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푸른색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23년, 24년 지나면서 이제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컨테이너선 관련된 인도 추이인데요. 역시 인도 예전까지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많이 19년도, 20년도 굉장히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했던 컨테이너선이 발쪽에 올라온다는 거죠. 인도량이 많아지고요. 오른쪽 보시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추이가 역시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쪽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하팡 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코 등의 탑 티어 라이너들이 또한 컨테이너선 발주를 준비 중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발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 일부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잘 봐야 되겠죠. 컨테이너선 발주가 되니까요.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495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중동 소재 선사와 3,430억 규모의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죠. 이런 것들도 공시가 나오면서 조선과 조선기사제가 일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면에 조선은 오늘 좀 괜찮았지만 해운주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가자 전쟁 휴전 가능성이 언급이 나오면서 이게 오늘 오전 11시 기준 SCFI, 그러니까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11시 기준 선물 가격이 8%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장중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전에 11시쯤에.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해운주가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치솟고 있고요. 운임비가 물류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인플레 지표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임시 휴전과 현재 남아있는 인질 석방에 합의할 것을 시사했다고 나왔고요. 이전까지 하마스는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언급이 됐지만 아무튼 휴전 관련된 가능성 일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오늘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망 재편 이슈가 결국 불거졌고요.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가 다시 튀어오르기도 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KB증권 자료인데요. 자, 띄워주세요. 지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결국 제조업의 건설 투자죠. 미국 쪽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제조업 건설 투자입니다. 계속 치솟고 있어요. 이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IT 분야가 특히나 치솟고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IT 분야 쪽의 증가가 이제 2년간 10배 이상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T 쪽은 굉장히 좀 처지고 있는데, 근데 IT 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점점 이렇게 올라오면서 짙은 색깔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이게 IT 쪽의 건설 부분이고요. 회색 부분은 BIT 쪽의 건설 투자죠. 그래서 IT 쪽의 건설 투자 올라가게 되고 아래쪽 보시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증가세에 있고요. 2년간 IT 중심으로 건설 투자 분야가 10배 정도 급증하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클에서 미국 제조업의 리쇼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하라는 거잖아요. 공장 세우고 IT 제조하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이클에서 메가 트렌드에서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의 시대, 캐펙스의 증가 시대 이런 것들이 IT 투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낙후된 이런 어떤 전력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당연히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맞고요. 전력 설비가 좋아지면 전선이 따라가겠죠. 그 뒤로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 될 수 있지만 미국 제조업의 건설 투자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역시 추가적인 증가 여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 데이터가 꺾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결국 전력 설비와 같은 분야가 꺾이긴 좀 힘들다라는 KB증권의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삭센다 이야기 나왔죠.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 예정인데 이게 1조 3천억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감이 이루어지면서 블루엠텍이라든지 한독, 올릭스, 펩트론, 고바이오랩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의대 네이선 A 버거 교수팀이 지난 6일 의학 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당뇨 치료제로 GLP-1 작용제와 인슐린,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당뇨 환자 165만 명령의 15년간 전자건강 기록을 분석한 결과 GLP-1 작용제와 10개 비만 관련 암 사이에서 연관성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LP-1 비만약이 당뇨 환자의 비만 관련 암 위험 감소 효과 소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오늘 반응을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분석 결과 GLP-1 작용제 처방 그룹이 인슐린 처방 그룹에 비해서 오히려 식도암, 대장암, 자국, 내막암, 담낭암, 신장암, 간세포암, 난소암, 췌장암, 수막종, 다발성 골수종 등의 10가지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비만약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삼성증권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 자, 바이오 2019년부터 22년까지 월 평균 코스닥 제약지수 수익률인데요. 자, 3월달, 4월달 좋죠. 자, 그리고 7월달, 예,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은 달입니다. 9월달에 좀 굉장히 미진했네요. 그리고 12월에 연말에 예,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학회가 있다든가 어쨌든 계절적으로 뭔가 코스닥 제약 지수가 몇 년간의 평균을 한 4년간의 평균을 봤는데 바이오가 강한 달이 뭐 3, 4월, 뭐 7월, 12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제약 지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최근에 트렌드가 그랬다. 이런 것들도 한번 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음원 음반 쪽인데요. 하나증권에서 엔터사에 대해서 팬덤이 가장 강력한 BTS와 블랙핑크의 공백이 있었고 중국의 앨범 공급 감속 지속, 인적 리스크 등의 실적과 모멘텀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면서 SM을 제외했던 3사 모두 연간 감익과 디레이팅이 이어졌다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음반 수출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상반기에 중국 비중이 14%까지 빠졌죠. 이게 과거의 비중이 35% 이상 중국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거의 14%까지 굉장히 빠진 상태고 그래도 약간의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 음반 수출도 약간 작년 대비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기존 그룹과 신인 그룹의 최신 앨범 판매량 비교를 보면 에스파는 약간 주춤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기존에 라이즈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 뉴진스도 좀 회복을 하고 있고 보이 넥스트도어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새롭게 앨범이 이제 역성장하는 구간은 조금 지나고 있다. 다시 좀 성장 국면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올해 4분기부터는 중국의 앨범 감소 영향이 마무리될 거로 보는 것 같고 내년에는 BTS와 블랙핑크가 돌아온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이브의 플랫폼 유료화 전략도 연내 구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또 네 팀의 신인 그룹이 추가로 데뷔할 것으로 하이브가 밝히고 있어서 3분기까지 기회비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차 비중 확대 구간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4대 기획사 합산 음원 매출 추이인데요. 3년간 128% 성장하면서 24-25년도 음원 자체로는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왼쪽 표에서 보여주고 오른쪽은 음반 매출 추이인데 24년이 조금 쉬어가지고 근데 25년도부터는 정상화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CNC, 키스트가 SM 엔터테인먼트가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했다는 소식도 일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반 수출 추이 관련된 부분도 아까 보여드렸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역성장이 좀 지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음반 쪽에. 그리고 풍력에너지, 한국이 글로벌 해상풍력연합 합류 소식 등의 풍력에너지가 오늘 좀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 등으로 관련된 원전 관련주도 들썩였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역통신사 목표에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공약이 강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 쪽입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지면서 5G 통신 장비주들도 오늘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신의 자료실을 통해서 저희 자료를 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